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평생을 바친 내 식당, 영순 순댓국의 오후는 늘 한가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 남은 설거짓거리를 마저 정리하고 나면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뼈다귀를 고아내는 들통에서 뭉근하게 피어오르는 김과 바닥에 밴 미세한 돼지기름 냄새만이 이곳이 살아 숨쉬는 공간임을 증명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창밖으로 기우는 늦여름의 햇살을 등지고 막 삶아낸 머릿고기를 식히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휴식이자 사치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전용 의자 옆 낡은 찬장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볼 필요도 없었어요. 아들 테일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일부러 아들 전용으로 설정해둔 경쾌한 트로트 벨소리였지만 그날따라 그 가락이 왠지 모르게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왜 이리 소란스럽담. 혼잣말을 하며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엄마다 밥은 먹었고 하는 인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그 말을 뱉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것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지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다급하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테일아, 무슨 일이니? 왜 그래? 엄마, 내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도망가세요. 도망가라니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내 집과 내 식당이 세상의 전부인 제게 도망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어요. 아니, 테일아,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널 어떻게 했어? 어, 제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도망가세요. 아무것도 챙기지 마요. 옷만 입고 그냥 뛰세요. 최대한 멀리 아무도 엄마를 모르는 곳으로요. 제발. 테일이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악스러운 아들의 목소리 너머로 영어로 무언가 다급하게 외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문을 부수는 듯한 쿵, 쿵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60평생의 감이 경고하고 있었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솥단지를 잡으며 단련된 제 손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떨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단 두 글자였습니다. 왜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 지경이 될 정도면 이유를 묻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지요. 어미는 자식의 절규 앞에서 질문하지 않는 법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툭 하고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린 것처럼요. 저는 잠시 동안 끊어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이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틈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마지막 말, 미안하다는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거대한 일에 저를 끌어들였다는 자백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머릿고기를 썰던 칼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어요. 제 손에 익어 반질반질해진 그 칼자루가 오늘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행동은 빨랐어요. 망설임은 단 1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식당 뒤편으로 가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나와 출입문에 걸린 영업 중 팻말을 뒤집어 오늘 쉽니다로 바꾸었어요. 철컥 하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텅 빈 식당 골목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났다는 신호탄 같았지요. 저는 식당 앞을 떠나 곧장 골목 안쪽에 있는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은 지 40년도 더 된 낡은 단층집. 태일이를 낳고 키우고 제 청춘을 묻은 곳입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한적한 골목이었지만 모든 것이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안방으로 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겹겹이 쌓아둔 낡은 이불 더미를 헤치자 딱딱한 나무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 바닥에 한 귀퉁이를 잡고 힘을 주어 들어 올리자 먼지 쌓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미리 꾸려둔 비상용 가방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저 순댓국이나 파는 무던한 아줌마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 인생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가장 믿었던 것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냉혹한 진리였습니다. 이 가방은 그런 제 인생의 불안감이 낳은 결과물이었어요. 가방을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비닐에 꽁꽁 싸맨 5만원권 돈다발 수십 개. 지난 10년간 태일이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식당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악착같이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싸구려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대포폰 하나와 충전기. 마지막으로 제 사진이 붙어 있지만 이름과 주소는 전혀 다른 조악하게 위조된 신분증 한 장. 박숙자라는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김영순이 아니라 박숙자로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평소 입던 몸빼 바지와 낡은 티셔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장롱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짙은 회색의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머리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렀었고 얼굴의 절반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도 챙겼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장터에나 갈 법한 평범한 노인네였습니다. 김영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에 놓인 낡은 앨범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태일이의 100일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 사진까지 제 인생의 모든 자랑과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앨범을 펼쳐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추억은 사치이고 감상은 약점일 뿐입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냉철한 이성과 생존 본능뿐이었어요. 집을 나서며 문득 몇 달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유학 간 지 몇 년 만에 번듯한 모습으로 돌아온 태일이와 딱 봐도 부잣집 딸인 티가 역력한 며느리 유경이를 처음 소개받던 날이었지요. 유경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글생글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값을 매기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살 거예요. 태일 씨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요. 어머님도 이제 이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 옆에서 아들놈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제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고만 있었죠. 어미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늘한 위화감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유경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얀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가 유독 반짝이던 날이었죠. 어머님, 이건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어머님 명의로 해외에 안전한 펀드를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건데 나중에 연금처럼 쓰시면 돼요. 태일 씨가 어머님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라니까요. 복잡한 영어가 가득한 서류를 제 앞에 펼쳐놓으며 유경이는 말했습니다. 어려운 건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태일 씨 앞길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태일 씨 앞길에 도움이 된다는 말. 그 말이 제게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의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며느리가 가리키는 곳마다 순순히 인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데 어미가 무엇을 망설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도망가라는 아들의 절규는 바로 그때 제가 찍었던 도장들로부터 시작된 비명이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는 동안 제 발은 이미 동네를 벗어나 큰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대신 지하철역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버스는 노선이 뚜렷하고 CCTV에 찍히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서울의 지하철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흔적을 지우며 이동할 수 있는 미로와도 같으니까요. 개찰구에 현금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샀습니다. 2호선을 타고 가다 4호선으로 갈아탔어요. 일부러 사람이 가장 붐비는 환승역을 골랐고 몇 번이나 반대 방향의 열차에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쫓는 눈이 있다면 따돌리기 위한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지하철 안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모자와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 그 누구도 저를 영순 순댓국의 주인 아주머니 김영순으로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름 없는 도망자일 뿐이었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런 초라한 도주라니. 헛웃음이 나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으니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태일이는 그저 최대한 멀리 가라고만 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야 했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김영순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잊힐 수 있는 곳,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동서울 터미널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버스들이 쉴 새 없이 떠나니까요.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미널에 가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버스표를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제 운명을 일단은 우연에 맡겨보기로 한 것이죠. 지하철이 한강을 지나는 철교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 도시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가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은 단순히 돈뭉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지난 세월의 증거이자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도망가라고요? 그래요. 일단은 도망쳐 주겠습니다. 내 아들이 그리고 그 애를 조종하는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겁니다. 저는 김영순입니다. 평생을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어미입니다. 놈들이 나를 도망자로 만들었다면 나는 기꺼이 유령이 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일 생각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저는 인파 속으로 제 몸을 조용히 섞어 넣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혹독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의 공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선지만큼이나 복잡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갓 구운 호두과자의 달콤한 냄새와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떠나는 이들의 희미한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혼란함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완벽한 방패는 때로는 무심한 군중이니까요. 매표소 앞에 늘어선 긴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목적지를 말해야 할까요? 제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관광지는 안 됩니다.
제 행색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 외진 시골도 의심을 살 수 있었어요. 적당히 도시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저 같은 늙은 여자가 조용히 섞여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자 창구 안의 직원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머릿속에 떠오른 가장 적당한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강릉 가는 거 한 장 주세요. 강릉. 바다가 있고 적당히 큰 도시이며 외지인이 드나들기에도 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설령 누가 저를 쫓는다 해도 그곳에서 다시 동해안을 따라 북쪽이든 남쪽이든 흩어지기 용이했지요. 현금으로 표를 사고 잔돈을 받아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승객 일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강릉행 우등버스는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맨 뒷자리를 골라 앉았어요. 다른 승객들의 동태를 살피기에도 유사시에 가장 먼저 대처하기에도 좋은 자리였죠. 버스가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오르자 비로소 약간의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일을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태일이가 왜 저에게 도망치라고 했을까요? 그 애의 마지막 목소리는 분명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공포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무서운 범죄에 휘말렸고 어미인 저까지 위험해질까봐 피신시킨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저지른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고 저는 그저 희생양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걸까요? 머리가죽이 서늘해지는 상상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유경이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어요. 재산이나 학벌 같은 조건이 아니라 그저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기에 마음으로 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언제나 얇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저를 대하는 것 같았죠. 그 아이의 지나치게 상냥한 말투와 계산적인 눈빛. 그 아이가 내민 서류에 제 이름과 도장을 새겼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을 위한 복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버스는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어요. 저는 터미널을 빠져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번화가나 관광지가 아닌 오래된 주택가 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제 목표는 눈에 띄지 않는 숙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관이나 호텔은 신분증을 요구할 테니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한참을 헤매던 제 눈에 낡은 기와를 얹은 담벼락에 붙은 작은 나무 팻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청송민박. 페인트가 다 벗겨진 그 글씨에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집의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잘 마른 고추가 널려 있었고 평상 위에는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말고 잠들어 있었어요. 인기척을 느낀 주인이 마루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의 무표정한 할머니였어요. 방 있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며칠이나 묵을 건데? 일단은 사흘. 돈은 미리 치르겠소. 신분증은 필요 없고. 하루에 3만 원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안도감을 주었어요. 돈을 건네자 할머니는 뒤편의 작은 별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창호지가 누렇게 바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5성급 호텔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나무 냄새와 함께 묵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와 얇은 이불 한 채가 전부인 단출한 공간이었죠.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등에 짊어졌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대로 차가운 방바닥에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꼬박 하루를 굶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입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게 닥친 이 기막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가방에서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싸구려 플라스틱의 감촉이 낯설었어요. 전원을 켜자 작은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전화기를 써보는 것이었죠.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을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여러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겨우 작은 인터넷 창을 열 수 있었어요. 느리고 답답한 속도였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쳐넣었습니다. 김영순 세 글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화면 가득 제 얼굴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낡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끔찍한 제목들이 달려 있었죠. 단독 60대 식당 주인, 아들 회사 자금 500억 횡령 후 잠적. 속보 아들 명에 빌려 페이퍼 컴퍼니 설립,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 심층 취재 서민의 탈을 쓴 탐욕, 홀어머니의 두 얼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500억이라니요. 제가 평생 만져본 돈을 다 합쳐도, 아니 우리 시장 상인들의 전 재산을 다 긁어모아도 근처에도 못 갈 액수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아들 테일이의 명의를 도용해 해외에 유령 회사를 차렸고 수년에 걸쳐 그 회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모든 돈을 챙겨 잠적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였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짜인 이야기였습니다. 기사 한쪽에는 제 아들 조태일의 인터뷰 영상이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의 테일이는 수척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췌해 보였어요. 아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식당 일만 아시던 분입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돈 같은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무사히만 돌아와 주세요, 엄마. 테일이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아들의 비통한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온 국민을 상대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들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피신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저를 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범으로 만들고 영원히 도망 다니는 신세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말이 되니까요. 홀어머니의 탐욕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 그리고 어머니의 죄를 슬퍼하는 효자 아들이라는 완벽한 그림.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누구일까요? 제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 섬광처럼 한 장면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유경이가 하얀 서류 뭉치를 들고 저를 찾아왔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늘 그렇듯 유경이는 꿀을 바른 듯한 목소리로 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제 앞에 앉았죠. 무슨 일이니?
이 아침부터. 에이,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죠. 그리고 이거요. 유경이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전부 영어로 쓰여 있어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제게는 그저 그림 같은 종이들이었죠. 이게 다 뭐냐? 어머님 노후 자금,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고요. 태일 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식당 하나만 보고 사셔서 이런 금융 쪽은 전혀 모르신다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사기꾼도 많고. 그러니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챙겨드려야죠. 그 말투는 지극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님은 무지하시다는 뜻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꾹 참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표시하는 곳에 도장만 몇 번 찍어주시면 돼요. 이건 어머님 이름으로 해외에 만드는 신탁 계좌 같은 건데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거든요. 나중에 태일 씨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유경이는 빨간 펜으로 서류 몇 군데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인감 도장을 꺼내 그곳에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유경이가 짚어주는 곳마다 기계적으로 도장을 눌렀어요. 지금 생각하니 저는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찍은 것은 서류가 아니라 제 인생에 대한 사망 선고서였어요. 모든 기억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을 태울 듯한 거대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500억 횡령범으로 만들고 영원히 세상에서 숨어 살게 만들려 했다는 사실. 그들의 부와 성공을 위해 나라는 존재를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진실. 저는 대포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휴대폰이 부서져라 꽉 쥐었어요. 좋다. 도망치라고 했지. 영원히 숨어 살라고 했지. 그래, 기꺼이 그렇게 해주마. 하지만 그건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의 도망이 아닐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면 나는 기꺼이 유령이 되어 너희의 등 뒤에 서겠다. 너희가 내 인생을 빼앗아 갔다면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앗아올 것이다. 차가운 민박집 방 안에서 저는 조용히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냥감은 바로 내 아들 조태일과 며느리 김유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증명사진 밑에 달린 탐욕스러운 홀어머니라는 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진짜 탐욕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아주 지독하고 끈질긴 어미의 탐욕을 말이다. 분노는 사람을 잠식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얼어붙은 정신을 깨우는 각성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제 머릿속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경우의 수가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수십 년 만에 다시 맞추는 복잡한 퍼즐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적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제가 도주 중인 500억 횡령범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지금 경찰서에 자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결백을 주장하겠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제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찍은 도장들, 제 명의로 된 유령 회사. 세상 사람들은 제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궁지에 몰린 범인의 발악으로 치부해버리겠죠. 결국 저는 감옥에 갈 것이고 아들과 며느리는 비정한 어머니를 둔 피해자 행세를 하며 모든 돈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잡히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닌다면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숨어 지낸다면? 그건 역시 놈들이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평생을 숨어 살고 그들은 훔친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두 가지 길 모두 제게는 패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단 하나.
놈들이 짜놓은 이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내고 제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대로 숨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알려진 제가 대놓고 활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제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대신해 움직여줄 눈과 귀가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준. 10년 전 제 식당에서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처음 제 가게에 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깡마른 체구에 덩치에 맞지 않는 낡은 안경을 쓰고 있었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성실했던 아이였습니다. 특히 컴퓨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아하고 잘 다뤘어요. 가게에 낡은 컴퓨터가 고장 날 때마다 민준이는 어디서 부품을 구해와 뚝딱 고쳐놓곤 했습니다. 이모, 이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민준이는 가게의 매출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수기로 장부를 쓰던 제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죠. 그 아이 덕분에 저는 수십만 원의 관리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두툼한 봉투에 등록금을 넣어주며 말했어요. 나중에 성공해서 갚아라. 대신 나처럼 힘든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민준이는 울면서 몇 번이고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었죠. 그 뒤로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연락을 해오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작은 IT 보안 회사를 차렸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민박집을 나와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대포폰은 언제든 추적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새벽에 강릉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한참을 걸어 낡은 전화박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화기를 들고 기억 속 민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순 순댓국입니다. 저는 일부러 제 가게 상호명을 댔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 새벽에 왜 이런 전화를 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무슨.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혹시 특대 포장 주문 받으셨나요? 10년 전에 예약한 겁니다. 특대 포장. 그것은 저와 민준이만 아는 암호였습니다. 예전 민준이가 월급날이면 늘 이모, 오늘 저 특대 포장해 가도 되죠? 라며 너스레를 떨곤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민준이가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내일 정오. 춘천중앙시장, 닭갈비 골목 2번째 집. 혼자 와라. 저는 제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라면 지금 제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신을 찾았는지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첫 차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강릉에 오래 머무는 것은 위험했어요. 계속해서 거점을 옮기며 추적을 피해야 했습니다. 춘천중앙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물건과 음식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뒤섞여 어제 터미널에서 느꼈던 혼란함과는 또 다른 생동감이 있었죠. 저는 약속한 닭갈비집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기 몇 분 전 한 청년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0년 전의 깡마른 소년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백팩을 맨 다부진 체격의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다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앞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이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뉴스 봤어요. 대체. 민준이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일단 주문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닭갈비 2인분을 시키고 시끌벅적한 식당의 소음에 우리 대화가 묻히기를 기다렸어요. 민준아, 나 좀 도와줘야겠다. 닭갈비가 익어가는 동안 저는 낮은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전화부터 500억 횡령 누명을 쓴 것, 그리고 며느리가 내밀었던 서류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준이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비통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이는 제 일처럼 분개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건 부탁이 아니라 의뢰다. 저는 가방에서 돈다발 하나를 꺼내 테이블 밑으로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이모,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이모한테 돈을 받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아니다. 이건 받아야 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은 위험한 일이 될 거다. 그러니 이건 정당한 대가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우리 사이의 정은 정이다. 확실히 해야 해. 제 단호한 말에 민준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돈다발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나를 횡령범으로 만든 그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자금의 흐름, 관련된 인물, 전부 다. 그리고 내 며느리 김유경.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내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집안은 어떤지 샅샅이 뒤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 전문 분야예요. 맡겨만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우리는 절대 직접 만나면 안 된다. 연락도 다른 대포폰으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 채널로만 할 거야. 자, 이걸 받아라. 저는 제가 쓰던 대포폰을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 전화기는 이제 자네가 써. 혹시라도 위치 추적이 들어올 수 있으니 역으로 추적해서 누가 우리를 쫓는지 알아내야 해. 나는 자네가 새로 구해주는 전화기를 쓸 거다. 민준이는 제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모. 아니, 이제부터는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표님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아군이 생겼습니다. 깡마른 소년에서 듬직한 청년으로 자란 민준이는 이 거대한 복수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닭갈비가 맛있게 익어갔지만 우리 둘 다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음식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저와 민준이는 조용하지만 강철보다 단단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민준이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을 떠나 원주로, 원주에서 다시 제천으로. 한 곳에 이틀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새로 구해준 대포폰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지만 저는 전화와 문자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를 추적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며칠에 한 번 민준이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짧은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는 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민준이에게서 본격적인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접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진지했어요. 말해봐라. 우선 대표님을 횡령범으로 만든 그 회사, 타우탄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은 완벽한 유령이 맞습니다.
서류상 주소지는 파나마에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편함 뿐이에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수법입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민준이의 말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표님,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김유경, 아니, 이제부터는 그냥 그 여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여자의 아버지가 20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LK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그때 빼돌린 검은 돈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계속 사업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은 교양 있는 미술계에 큰손 행세를 하고 있고요.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쩐지 유경이의 몸에 밴 그 거만함과 세상을 우습게 아는 듯한 태도가 평범한 부잣집 딸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피는 속일 수 없는 모양입니다. 사기꾼의 딸은 결국 사기꾼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여자는 뭘 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아버지가 차려준 아르테우스 갤러리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랑이지만 실상은 비자금 조성과 돈 세탁의 창구였어요. 무명 작가의 그림을 수십억의 허위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횡령했다고 알려진 500억. 그 돈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이 아르테우스 갤러리였습니다. 민준이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타우탄 인터내셔널에서 빠져나온 돈이 여러 나라의 유령 계좌를 거치면서 세탁된 후에 결국 미술품 구매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아르테우스 갤러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김유경과 그 아버지의 해외 비밀 계좌로, 또 일부는 아들 조태일 씨의 미국 현지 사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허위 거래 계약서 전부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아니었어요. 대를 이어서 사기를 일삼던 전문 사기꾼 집단이 성공에 눈이 먼 제 아들을 끌어들여 버린 거대한 금융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뒤집었을 가장 만만하고 완벽한 희생양으로 바로 저 어미인 김영순을 선택한 것이었고요. 잘했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분노와 함께 한편으로는 일말의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의 실체가 명확해졌으니까요. 이제 무엇을 부숴야 할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에 터뜨려도 저쪽에서는 얼마든지 조작이라고 발뺌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런 일에 이골이 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의 세계를 잘 알고 저들의 약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컴퓨터 속의 증거는 결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성 안의 지도를 아는 내부자, 혹은 그 성을 공격할 대포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백선영 사장. 남대문 시장에서 저와 평생을 라이벌로 지내온 인물이었죠. 저는 순댓국으로, 백 사장은 족발로 시장의 패권을 다퉜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기기 위해 밤낮으로 경쟁했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치열함 속에는 서로의 실력에 대한 미묘한 존중심 같은 것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백 사장은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묵묵히 제 일만 했지만 백 사장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았고 그 돈을 불리기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정치인들과도 교류하며 인맥을 넓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 지금은 수십 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백가 족발의 회장이 되었죠.
사람들은 백 사장을 돈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백 사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고요? 상상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의 라이벌에게 고개를 숙이는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만 했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백 사장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번쩍이는 빌딩, 그 꼭대기층에 백 사장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의 기름때와 함께 살아온 제게 그곳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비서의 제지를 뚫고 저는 무작정 백 사장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사무실. 그 중앙에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백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이게 누구야? 영순이 아니야? 뉴스에 나오는 얼굴을 여기서 다 보네. 간도 크다, 너. 백 사장은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저를 맞았습니다. 예전 시장에서 싸울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말투였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할 말? 나한테? 500억 횡령범께서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실까? 돈이라도 빌리러 왔어? 내 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저는 백 사장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민준이가 정리해준 자료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걸 보시죠. 자료에는 아르테우스 갤러리의 비자금 흐름도와 김유경 부녀의 사기 전력, 그리고 제 아들 조태일의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역까지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백 사장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다가 점점 그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귀신답게 그녀는 이 자료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순식간에 파악한 것이었죠. 모든 자료를 다 읽은 백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흥미와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고. 이걸 들고 검찰에 가서 내 누명이라도 벗겨달라. 이 말이야? 내가 왜?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찰에 가는 건 맨 마지막 일입니다. 저는 그 전에 놈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그들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듯이 저도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재밌는 소리 하네. 사장님. 저는 처음으로 백 사장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땅만 보고 일해도 저런 것들 발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등골을 빼먹어서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아요. 이 더럽고 불공평한 판 한번 시원하게 뒤엎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는 그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돈과 힘, 그리고 인맥이 있으시죠.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동업 제안입니다. 이 복수가 성공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500억보다는 훨씬 큰 판이 될 겁니다. 제 제안을 들은 백 사장은 잠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소였지만 이내 사무실이 떠나가라 통쾌하게 웃어젖혔어요. 하하. 김영순, 너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평생 순대만 많은 얌전한 계집인 줄 알았더니 속에 호랑이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었어. 백 사장은 웃음을 거두고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평생 아웅다웅 싸우기만 했는데 이렇게 손을 잡게 될 줄이야.
시시한 늙은이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아주 재밌는 놀잇감이 생겼네. 그렇게 제 두 번째 동업자가 생겼습니다. 시장의 라이벌에서 이제는 복수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제게는 명석한 해커의 창이, 그리고 돈과 권력의 방패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의 지휘 아래 이 두 개의 강력한 무기를 움직여 놈들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강남의 빌딩 꼭대기에서 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며느라가.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다. 백선영 사장의 합류는 안개 속을 헤매던 제 복수국의 단단한 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지휘관이었고 제게는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든든한 방패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전 본부는 백 사장이 마련해준 강북의 한적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거 공간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완벽한 비밀 기지였죠.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백 사장과 모니터 속 세상이 더 익숙한 청년 민준이. 그리고 그 둘을 하나의 목표 아래 불러 모은 저 김영순.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꼬마야, 실력은 확실한 거냐? 백 사장은 팔짱을 낀 채 민준이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흠을 잡듯 날카로운 눈초리였어요. 민준이는 기죽지 않고 노트북 화면을 백 사장 쪽으로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거래하시는 은행의 보안 시스템, 뚫는데 3분 걸립니다. 지금 보여드릴까요? 그 말에 백 사장의 눈썹이 한번 꿈틀하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요놈 봐라, 배짱 한번 두둑하네. 좋다, 마음에 들어. 그렇게 우리의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아르테우스 갤러리입니다. 놈들의 돈 세탁 창구이자 비자금의 심장부죠. 이 심장을 먼저 멈추게 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화면에 갤러리의 내부 구조와 인물 관계도를 띄웠습니다. 관장은 김유경이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최동석이라는 이름의 관장이 맡고 있었어요. 최동석, 이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라. 백 사장이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인맥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넓고 깊었어요. 10분도 되지 않아 최동석 관장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술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긴 한데 몇 년 전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었군. 김유경이 아버지가 그 빚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갤러리에 앉힌 거야. 한마디로 돈에 약하고 겁이 많은 인물이라는 거지. 완벽한 목표물이었습니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가장 약한 꼬리를 먼저 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최동석이 김유경 몰래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그의 개인적인 약점들을 샅샅이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백 사장은 그를 만날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전명은 여우사냥. 백 사장이 직접 사냥꾼으로 나섰습니다. 최동석 관장이 자주 찾는다는 청담동의 한 고급바. 백 사장은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해 최 관장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연결해준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통해 멀리 떨어진 작전 본부에서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 최 관장님 아니세요? 오랜만이네요. 백 사장은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듯 자연스럽게 최 관장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최 관장은 남대문 시장의 돈 귀신 백선영 사장을 모를 리 없었죠. 그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네. 백 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나야 뭐 좋은 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죠. 그런데 관장님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
요새 갤러리 일은 좀 어떠세요? 고요한 숲이라는 그림 참 좋던데. 신인 작가 작품이라면서 20억을 호가한다니 대단해요. 백 사장의 말에 최 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이어폰 너머의 공기를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숲. 그것은 민준이가 찾아낸 가장 최근의 돈 세탁 거래에 이용된 그림의 이름이었어요. 그 사실은 김유경과 최동석, 단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있겠어요, 이 바닥에서. 듣자 하니 그 그림값의 10%는 관장님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던데. 스위스 은행이라 안전할 줄 알았나 봐요. 백 사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동석은 이제 거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김유경 관장 라인이 곧 무너질 배라고 하던데. 거기서 계속 버티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내미는 구명보트에 올라타실 건가요? 선택은 관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백 사장은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줘요. 김 관장이 주는 떡고물보다는 훨씬 클 테니까. 백 사장은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발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통해 최동석이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유경에게 거는 전화였겠죠. 하지만 그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민준이는 이미 김유경과 조태일의 통신망에 교란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불안과 공포에 질린 최동석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고립시켜야만 했습니다. 예상대로 최동석은 그날 밤 자정이 넘어 백 사장이 건넨 번호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르테우스 갤러리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허위 거래 내역과 김유경 부녀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해외 계좌 정보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모든 원본 자료를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민준이가 제게 또 하나의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교란이 풀린 후 미국에 있는 조태일과 김유경이 나눈 통화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대표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민준이가 파일을 재생하기 전 제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피커를 통해 제 며느리 김유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장난해? 갤러리 자금이 전부 묶였다고. 최 관장은 전화도 안 받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지금 알아보는 중이야. 진정해, 유경아. 제 아들 태일이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 이 상황에 진정이 돼? 당신 엄마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말했지. 그 늙은 여우,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진작에 사람을 붙여서라도 잡아넣었어야지. 그래도 어떻게 우리 엄마인데. 엄마. 그놈의 엄마 소리 좀 그만해. 당신이 그렇게 물러터졌으니까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잖아. 역시 시장 바닥 출신은 머리가 안 돌아간다니까. 어휴, 내가 저런 걸 믿고 일을 벌인 게 잘못이지. 욕설과 함께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작전 본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 사장은 말없이 담배를 태웠고 민준이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 바쳐 키운 아들이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한마디 대꾸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이 결국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과 연민이 산산조각 나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눈빛을 본 백 사장과 민준이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민준아. 네, 대표님. 이 녹음 파일 아주 깨끗한 음질로 따로 저장해놔라. 아주 중요한 순간에 쓰게 될 거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백 사장님. 그래, 말해라. 이제 두 번째 사냥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뱀의 꼬리가 아니라 이제는 놈들의 돈줄을 직접 끊어버릴 차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아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복수극의 마지막에 반드시 제 손으로 무너뜨려야 할 또 하나의 적일 뿐이었습니다. 김유경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꺼뜨려 버린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저를 머뭇거리게 하는 족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두 번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목표는 조태일과 김유경이 미국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새로운 IT 벤처 사업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사업은 데이비드 첸이라는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첸은 실리콘밸리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이었지만 그만큼이나 평판에 민감하고 보수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었죠.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만으로도 전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완벽한 다음 목표물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보내는 건 위험합니다. 그들이 우리 존재를 눈치챌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이라는 안개를 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작전 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백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영순이 말이 맞아. 대놓고 저놈들은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지. 진짜 고수는 상대방이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법이야. 우리는 데이비드 첸에게 보낼 익명의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정교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도 같았어요. 민준이는 해킹으로 확보한 조태일의 사업 계획서와 타우탄 인터내셔널의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 기록들을 데이터로 제공했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파나마, 케이맨 제도 등 조세 피난처를 여러 번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 자금으로 흘러들어온 정황이 담겨 있었죠. 백 사장은 그 건조한 데이터에 살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금융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이 자금 흐름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위험한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금 출처의 불투명성, 잠재적 법률 리스크, 투자자 보호장치 부재 등 투자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로 가득 찬 아주 세련되고 전문적인 보고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에 이야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는 건 어떨까?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비방이 아닌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한 한 투자자의 순수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라고. 우리를 내부 고발자나 경쟁사가 아닌 공익을 위하는 제3자로 보이게 만들어야 해.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 과연 타이탄 인터내셔널의 자금은 당신의 까다로운 윤리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거야. 백 사장이 제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셋은 꼬박 밤을 새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신중하게 골라가며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협박 편지가 아니라 한 편의 잘 짜인 추리소설과도 같았어요. 읽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단서를 찾고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이야기였죠. 보고서가 완성되자 민준이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서버를 통해 데이비드 첸의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낚싯대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는 강태공의 심정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초조해지기 시작할 무렵 새벽녘에 민준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깨웠습니다. 대표님, 성공했습니다. 민준이가 보여준 것은 미국의 한 작은 온라인 경제 매체에 올라온 짧은 기사였습니다. 유망 한미 벤처 기업 JQK 테크 자금 조달 계획에 예상치 못한 암초 만나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의 내용은 데이비드 첸 측이 내부 검토를 이유로 조태일과 김유경의 회사 JQK 테크에 대한 투자 집행을 잠정 보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됐어. 백 사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의 작전이 정확히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또다시 민준이가 가로챈 조태일과 김유경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둘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한테서 연락 왔어.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신 뭐 하는 거 없어? 조태일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김유경의 대답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뭔가 실수를 했겠지. 역시 당신한테 큰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뭘.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 어쩌면 당신 아버지가 원한을 산 사람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지금 우리 아빠 탓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시작됐는데. 당신 그 멍청한 엄마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그 여자가 어디선가 유령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김유경은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우리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그들은 정체 모를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서로를 의심하고 핥히기 시작한 겁니다. 적의 가장 강력한 요새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유경아. 내 말이 맞다. 나는 유령처럼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의 목을 조르고 결국 함께 파멸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단다. 다음은 뭘 할까, 영순아? 백 사장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 덫을 놓을 시간입니다. 두 번의 공격으로 놈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금줄은 막혔고 내부에서는 균열이 일어났죠. 이제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분명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선택을 하려 들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달려올 길목에 아주 튼튼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미리 설치해 둘 참이었습니다. 사냥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구석에 몰릴수록 더욱 사나워지는 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예상대로 김유경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줄이 막히고 투자자까지 등을 돌리자 그녀는 남은 비자금을 모두 챙겨 해외로 밀항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민준이가 그녀의 노트북 검색 기록에서 조세 피난처, 범죄인 인도 조약 없는 국가, 브로커 통한 밀항 비용 같은 단어들을 발견해낸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역시 그 애비의 그 딸이군. 불리해지면 가장 먼저 꼬리 자르고 도망칠 줄 알았어. 백 사장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태일을 버리고 혼자 뜰 생각인가 본데? 민준이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김유경이 알아보고 있는 밀항 경로는 전부 1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마저 버리고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 아들이 가여워야 마땅한데도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그뿐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가 그 도망길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되겠네요. 제가 말하자 백 사장과 민준이가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덫을 놓는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었나? 백 사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작전은 김유경이 제 발로 우리의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백 사장은 그녀의 어두운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암흑가에서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비싼 미랑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에게 접촉했어요. 물론 그 브로커는 이미 오래전부터 백 사장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그녀의 충실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일은 이렇게 됐네. 자네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어. 자네 밑에 있는 애들 중 하나를 시켜서 김유경이라는 여자에게 접근하게 하게. 어떻게든 소문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여자가 먼저 자네를 찾게 만들어야 해. 성공하면 빚은 없던 걸로 해주지. 백 사장의 전화 통화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김유경이 제 발로 가짜 브로커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민준이는 김유경과 가짜 브로커가 주고받는 모든 이메일과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거액의 수수료를 흥정하고 미락 날짜와 장소를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실상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우리가 짜놓은 각본 위에서 춤을 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락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개인 전용기를 이용해 일단 마카오로 날아간 뒤 거기서 다시 제3국으로 사라지는 경로였죠. 수수료로 약속된 돈은 20억 원. 그녀가 최동석 관장을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마지막 일부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은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전 마지막으로 공포를 선물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밀항을 하루 앞둔 날 밤. 저는 조용한 작전 본부에서 민준이가 새로 준비해준 깨끗한 대포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유경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몇 번 가고 꽤나 상기된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수화기 너머의 그녀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말 안 해요? 장난 전화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휴대폰의 다른 버튼을 눌러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며칠 전 그녀가 제 아들에게 내뱉었던 그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음질로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시장 바닥 출신은 머리가 안 돌아간다니까.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김유경이 숨을 헙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완벽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한마디만 들려주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즉시 김유경의 휴대폰 카메라를 해킹해 그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송했습니다. 화면 속의 김유경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통화의 내용. 그것을 정체 모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녀를 공포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틀림없었어요. 아! 김유경은 결국 신경질적인 비명을 내지르며 손에 든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박살나고 화면은 암흑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자신감과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요. 이제야 좀 평생 순댓국만 팔던 늙은 어미의 마음을 알게 되려나. 저는 어두워진 화면을 보며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했을 때의 그 막막함과 공포를 이제 너도 조금은 맛보게 될 것이다. 백 사장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독해졌네, 영순이. 아주 마음에 들어. 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독해지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니까요. 특히 내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이 싸움에서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위한 무대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길고 지독한 복수극의 막이 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은 바로 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김유경에게 건 전화는 고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둑 전체의 붕괴를 알리는 첫 망치질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은 이성을 잃고 파멸해가는 한 인간의 마지막 발작을 생생하게 중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호텔 방을 정신없이 서성이다가 갑자기 모든 서랍을 열어젖히고 침대 시트를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도청 장치나 몰래 카메라를 찾는 행동이었죠. 물론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적은 벽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불안과 죄의식 그 자체였으니까요. 누구야, 대체 누구야? 그녀는 허공에 대고 절규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우아하고 고고했던 목소리는 이제 날카로운 쇠가 긁히는 듯한 소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미랑 브로커, 즉 백 사장의 사람에게 거의 발작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계획 바꿔. 날짜를 앞당기든 다른 나라로 가든 뭐라도 하라고. 수화기 너머의 브로커는 제가 미리 지시한 대로 아주 차분하고 능숙하게 그녀를 상대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이럴수록 티가 나는 법입니다. 이미 항로 허가와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서 지금 계획을 바꾸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누군가 눈치챈 것 같습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빨리 이곳을 뜨고 싶을 뿐이야. 김유경은 자신의 불안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그물에 걸렸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물을 끊어낼 힘도 방향을 바꿀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정해진 길을 따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시각 작전 본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유경의 자멸을 지켜보면서도 또 다른 한 명의 인간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바로 제 아들 조태일이었습니다. 미국에 홀로 남겨진 그는 이제 완벽한 외톨이였습니다. 투자금 회수 통보, 파트너들의 계약 파기 메일이 쉴 새 없이 날아들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사기꾼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태일이의 노트북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인터넷 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검색 기록은 그의 처참한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제소송 변호사 비용, 파산 신청 절차, 그리고 아내가 소시오패스일 때 대처법. 이놈, 이제야 지 마누라가 어떤 여자인지 감이 좀 오나 보군. 백 사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스키 병을 꺼내 스트레이트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들이켜더군요. 내가 예전에 말이야, 시장에서 상가 문제로 아주 질기고 악독한 놈이랑 붙은 적이 있었어. 법으로는 안 되고 주먹으로도 안 되는 그런 놈이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놈 마누라한테 그놈이 바람피운 여자 사진이랑 녹음 파일을 익명으로 보냈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
집구석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더군. 마누라가 매일같이 들들 볶아대니 그 독하던 놈도 결국 정신을 못 차리고 제풀에 나가떨어지더라고. 싸움이란 건 말이야, 영순아. 꼭 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이렇게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지. 백 사장의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우리는 김유경과 조태일이라는 견고해 보였던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냈고 그곳에 균열을 일으켜 성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저는 무너져가는 아들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꺼달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태일이는 김유경의 버림받은 공범으로 혹은 아무것도 몰랐던 어리석은 피해자로 남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이든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는 명백한 공범이었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어미를 사지로 내몬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이 복수극의 완벽한 마침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태일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겠습니다. 제 말에 백 사장과 민준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순아, 저런 놈한테 무슨 기회를 줘. 그냥 지 마누라랑 같이 지옥불에나 떨어지라고 해. 대표님 괜찮으시겠어요? 또 마음의 상처만 되실 겁니다. 두 사람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건 그 아이를 위한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에요. 제 아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심판대에 올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김유경이 빠져나갈 구멍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저 또한 어미라는 이름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두 사람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어미의 편지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협박하는 건 어떨까요? 자수하지 않으면 모든 걸 터뜨리겠다고. 민준이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협박은 상대에게 반발심을 주게 돼. 우리는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해. 가장 아픈 진실을 가장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김유경이 자신을 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와 그녀의 밀항 계획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 브로커와의 통화 내용을 잡음 하나 없이 복원했고 김포공항 관제 시스템의 침투의 실제 비행 계획서까지 빼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진실 위에 제 마음을 담은 마지막 문장을 얹었습니다. 네 어미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메일을 발송하고 우리는 다시 숨죽인 채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화면 속의 조태일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새로운 메일 알림에 마지못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짧은 본문 내용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그는 첨부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김유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저 혼자 갑니다. 태일이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소리를 막지는 못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파일을 끄고 다시 켰습니다. 김유경의 차가운 목소리는 변함없이 그의 귀를 후벼 팠습니다. 두 번째, 전용기 사진과 비행 계획서. 화면에 떠오른 명백한 증거 앞에서 태일이의 마지막 버팀목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의 울음소리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망,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어미에 대한 그리움까지.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기억 속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강당에 들어서기 무서워 제 등 뒤에 숨어 울던 어린 테일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테일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해주었죠. 괜찮아, 아가. 넘어져도 괜찮아.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저는 그 아이에게 정직과 용기를 가르쳤는데 어느새 그 아이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테일이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줌이 대한민국 대사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이다가 마침내 처절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조태일입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다 저지른 일입니다. 아니, 제가 공범입니다. 모든 것을 제 입으로 모두 밝히고 죗값을 받겠습니다. 그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전화기에 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형수처럼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제가 가르쳤던 대로 다시 일어나는 길이 아닌 스스로 넘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 방식이었을 겁니다. 이제 거대한 심판의 무대에 막을 올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풍의 눈은 고요하지만 그 주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는 법입니다. 조태일의 자수 선언은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뒤흔드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주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그의 자백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로 배당되었어요. 때를 맞춰 백 사장이 고용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담당 검사실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상상 속에서 그려본 젊고 야심찬 검사는 아마 평생에 한 번 마주칠까 말까 한 기묘한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아들이 화상 전화를 통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자백을 나노 단위까지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의 산이 배달되어 온 것이죠.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모든 칼날은 단 한 사람, 바로 김유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유경이 혼자만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아주 맑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작전 본부였던 오피스텔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백 사장은 말없이 창밖을 보며 연거푸 담배를 피웠고 민준이의 손가락은 수십 개의 화면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하듯 심호흡을 하고 있었죠.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절규, 도망자의 삶, 그리고 복수를 위한 동맹.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민준이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저와 백 사장은 동시에 메인 스크린을 주목했습니다. 화면에는 김포공항국제선 개인 전용기 터미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차문이 열리며 김유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샤넬의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거대한 선글라스를 낀 모습. 그녀는 마치 패션쇼에 참석하는 톱스타처럼 우아하고 도도했습니다. 아마 그녀의 머릿속에는 곧 펼쳐질 남태평양의 에메랄드빛 바다만이 가득했겠죠.
그녀가 가방을 끌며 탑승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여행객인 척 위장하고 있던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김유경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녀의 선글라스 너머로 당황과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김유경 씨 맞으시죠? 단정한 양복 차림의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뭐라고요? 검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유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냐고. 그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자신의 배경을 들먹이며 오만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옆에 있던 여성 수사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수사관이 다가가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고 울리는 그 작은 금소금은 그 어떤 폭발음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그녀의 인생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내려다본 김유경은 그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순수한 공포와 경악이 들어찼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 몸에 손대지 마. 천한 것들이 어딜 감히. 그녀는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비싼 옷은 구겨졌어요. 우아했던 귀 부위는 시장 바닥의 남봉꾼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휴대폰과 잠복하고 있던 방송사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김유경의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를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백 사장은 말없이 담배를 하나 더 꺼내 물었고 민준이는 조용히 모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증명할 역사적인 기록이었죠. 그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희대의 사기극, 그 충격적인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대서사실을 써내려갔습니다. 비정한 며느리의 탐욕과 눈물로 참회한 아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혀낸 위대한 어머니. 세상은 제가 만들어낸 이 완벽한 서사에 열광했습니다. 제 낡은 증명사진은 더 이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혐의를 벗은 저는 검찰의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탄 차가 검찰청 앞에 멈추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제 눈앞에서 수천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빛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의 홍수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아드님과 연락은 하셨나요? 용서하실 겁니까? 사방에서 쏟아지는 질문의 폭우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저를 향해 있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쫓는 감시의 눈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갈망하는 세상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아주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더디게 올 수는 있어도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제 말에 소란스럽던 기자들 사이에서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한 명의 어미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의 힘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뒤를 돌아 검찰청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등 뒤로 여전히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진짜 빛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은 연일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고 모든 과정은 하나하나 기사화되어 세상에 알려졌죠. 김유경과 그녀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우리가 쌓아올린 증거의 성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어요. 디지털 증거, 회계장부, 내부자 증언, 그리고 공범의 자백까지.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법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김유경은 수백억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재산 국외 도피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경제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사실상의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모든 재산을 추징당하고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한 사기꾼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제 아들 조태일은 자수와 수사 협조가 정상 참작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는 감옥에서 보내는 7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던 날도 방청석 가장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 있는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넋이 나간 김유경의 아버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듯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진 김유경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태일이의 모습. 그들의 얼굴 위로 탐욕이라는 이름의 죄가 얼마나 한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세상이 그들의 이름을 잊어갈 무렵 저는 조용히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태일이와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서였죠. 백 사장과 민준이는 여전히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치러야 할 제 인생의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면회실의 풍경은 TV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두꺼운 유리벽. 잠시 후 유리벽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태일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성공한 금융인으로 반짝이던 아들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팬 낯선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무너졌습니다.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엄마. 저 같은 놈은 평생 엄마 얼굴 볼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엄마. 그의 절규가 수화기를 타고 제 귀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테일아. 아주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야 엄마한테 못할 짓을 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망쳤습니다. 아니, 너는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속인 죄를 지었다.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탐했고 그 탐욕을 위해 가장 쉬운 길을 택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너는 내 영혼을 팔아버린 거야, 테일아. 제 말에 테일이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마라. 용서는 피해자인 내가 아니라 가해자인 너 자신이 너에게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하루도 잊지 말고 곱씹고 또 곱씹어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는지, 무엇이 너를 괴물로 만들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아라. 그것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제 모든 말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테일이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앞으로 어떻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너 인생이다. 너가 선택하고 너가 책임져라. 더 이상 내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따라왔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을 지나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조태일의 엄마라는 길고 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김영순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평생의 분신과도 같았던 영순 순댓국 간판을 제 손으로 내렸고 가게를 판 돈과 되찾은 제 몫을 합쳐 새로운 사업의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백 사장과 민준이를 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오피스텔이 아닌 밝고 전망 좋은 곳에서 우리는 승리의 축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첫 잔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몫입니다. 저는 약속했던 금액이 든 통장을 백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것을 받더니 이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제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자, 이건 내 투자금이야, 김 대표. 앞으로 잘 부탁하네. 그 서류에는 주식회사 올바른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법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작은 연구소와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강남의 오피스텔 등기 서류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어엿한 우리 회사의 CTO인데 골방에서 일할 수는 없지.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 사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의 큰 그림은 대체 뭐야? 진짜로 억울한 사람들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그런 시시한 일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법의 그늘 아래서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손수건만 건네주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한 자들의 눈에 똑같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죠. 우리는 그들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겁니다. 제 말에 백 사장의 눈이 탐욕이 아닌 순수한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올바른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의 잔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김영순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화려한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